그래서 중국의 저축률 때문에 네. 이 코로나 리오프닝 할 때 네. 이 저축이 이제 소비로 연결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한창 있다가 그 불이 쉽게 좀 꺼지기는 했었죠. 생각보다 소비로 연결이 안 됐었고 그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고용과 어떤 임금과 이런 안정성과 연결해서 보실 수가 있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최근에 재밌는 건 저축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서 이 돈이 어디로 갔는가 하고 살펴보니 네. 다 채권으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금 흐름이 예. 채권으로 가고 중국은 금리를 내리고 있고 미국도 사실 내릴 가능성이 최근에 높아졌지만 코로나 확산되고 나서는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왔으니까요. 네. 중국은 반대로 내렸고 그렇죠. 그리고 뭐 채권 금리 떨어지고 앞으로 장기 성장성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낮게끔 형성이 되다 보니까 채권으로 일부 자금이 좀 가고 있다. 네. 사실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거나 경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소비를 하던가 아니면 자금에서도 좀 주식 쪽으로 가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전혀 전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채권으로 너무 자금이 쏠리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는데 이거는 그렇게 뭐 워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작동을 안 한다는 게 지금 저희가 중국 경제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중국 경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수출이라는 경로면에서는 중국 경제의 상황을 우리가 진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진단해 보는 건데 중국 경제가 두 가지 정책 툴이죠. 한 손은 재정 정책, 한 손은 통화 정책. 근데 재정 정책도 계속 막대한 부채에 의존해 가면서 좀 재정 수지도 좀 악화돼 가면서까지 과대하게 재정을 지출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력이 이제 충분하지 못하니까 보조금 준다 하더라도 보조금 규모가 좀 줄어든다든가 또 몇몇 도시들에 대해서 이제 인프라 건설 좀 중단하라라는 식으로 정책을 압력을 가한다든가 재정 정책 면에서도 지금 과부한 거예요. 총동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역시 통화 정책 관점에서도 세계가 금리 인상하는 여지에서 일본도 24년 3월 이후로 금리 인상을 두 차례로 하는 과정에서 중국만 유일하게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러니까 재정 정책, 통화 정책 둘 다 그냥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한 거예요.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중국 경제 앞에서도 지속 가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도 말씀 주셨는데 중국 경제 정말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중국 본토에서 중국 경제를 공부해 오신 또 지금 스터디하고 연구하시는 분석가로서 이거 지속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네. 구경제에서 신경제로서의 이 과도기 측면으로 집중해서 본다면 저는 글쎄요 절반의 성공 가능성도 좀 열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이 전환기에서 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핵심 지점은 부동산에 대한 과잉 의존도를 낮추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의존도를 낮추는 건 물론 굉장히 세련된 정책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의존도가 줄어들면서 다른 쪽으로 전환하는 힘들이 강해지고 있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방 정부와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만 여러 가지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는 한데 지방 정부의 이 재정 재원, 그러니까 재정 수입과 투자 이렇게 나눠서 본다고 하면 재정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첫 번째로 부동산 토지 사용권 매각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됐던 헝다, 완다, 비구유안 같은 쪽에서 토지를 사주면 예. 거기서 얻은 대금을 가지고 지방 정부가 투자를 주로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중앙 정부의 패착이 좀 있었어요. 예.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들을 항상 경쟁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덩샤오핑이 들어와서 만들었던 중요한 구조 중에 하나인데 네. 경쟁적으로 너도 나도 GDP를 지방 정부가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예. 재정 수입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난개발을 하도록 용인을 한 겁니다. 네. 이게 사실 인구 구조를 따져가면서 예. 모든 건 수요와 공급에 의존해서 움직여야 되는 건데 예.
그거를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사실 난개발을 할 수 있게끔 용인을 해줘서 재정 수입을 무리하게 많이 확보해서 인프라 투자를 했던 건데 여기에 또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인프라 투자를 할 때도 내가 들어온 재정 수입에 1대1 매칭돼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레버리지를 씌운 거죠. 네. 뭐냐면 이게 중국에서는 성투체라고 하는데 이게 LGFB라는 로컬 가버먼트 파이낸싱 비이컬이라고 하는 이 채널을 통해서 지방정부 산하에 있는 인프라 개발 회사가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이 발행한 채권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더 확장해서 이거는 자금을 차입하는 거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 재정 수입 플러스 LGFB에서 확보한 채권 자금을 가지고 같이 애들을 해서 인프라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해서 GDP를 끌어올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얻는 수입은 점점 제한적인데 투자를 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제는 인프라 투자를 할 만한 건 웬만한 건 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의 문제들을 중앙정부가 포착을 하고 이제는 부동산 난개발 안 돼.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동산 디벨로퍼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개발사인 거죠. 개발 회사들한테 재무적으로 건전하지 않으면 투자하지 마라고 막은 겁니다. 그게 이제 2020년, 2021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 문제가 시작된 중요한 이제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중국 정부가 문제를 인식해서 해결하고자 한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이거를 간과하고 계속해서 서방에서 얘기하는 부동산 문제를 키웠다라고 하면 정말 중국의 미래가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 주도로 칼을 일단은 좀 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얼만큼 연착륙으로 부동산 주도의 성장을 지금 하고자 하는 기술력 확보하는 고부가 가치 산업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가.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문제 인식을 하고 해결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공 가능성을 우리가 다 배제하고 보는 거는 조금 무리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뷰입니다. 시작부터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구경제와 신경제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중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고 막대한 재정을 지출했지만 그러니까 구경제라는 관점에서 주로 이제 건설 산업이라든가 부동산 관련 산업에서는 뭐 이렇게 지속 가능한 모습을 찾기가 힘들다. 그러나 여기만 보면 중국 경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구경제가 아닌 신경제로 눈을 돌려보면 또 나름 중국 경제가 위협적일 만큼 고도의 성장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도 우리는 생각해봐야 되겠다라는 우리 전문가님의 뷰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인도 가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랑도 좀 비슷한 뷰인데 중국 경제의 성장세는 주춤해지고 인도는 오히려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는 그러면 이제 투자 관점이나 우리나라의 수출 정책이나 뭐 시장 개척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지향점을 조금 인도로 가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수출 대상국으로서 인도의 지위가 7위, 8위밖에 안 돼요. 아직도 그것도 뭐 많은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국보다는 인도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중국 경제에서 구경제를 뺀 신경제만을 놓고 보면 또 인도보다 나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뭐 로봇이 산업용 로봇이 세계를 지금 완전히 마켓 시어를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고 전기차도 지금 50% 물론 중국 시장을 포함한 거지만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 시장 대세계 시장을 놓고 봐도 중국의 전기차 점유율이 계속 8% 9%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여러 중국 경제 신경제만 놓고 보면 오히려 당분간도 인도보다 나은 게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중국이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할 때 중국 스탠다드 2035라는 걸 같이 발표했습니다. 네. 이 스탠다드가 뭐냐면 새로운 신기술 영역 내에서 모든 기준을 우리가 정한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게
일정 부분 지금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작용을 하고 있어요. 네. 중국이 통신 장비 내에서 5G 이 커넥션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기술점들의 어떤 기준을 중국이 만들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제재를 했던 거고, 예. 그 다음에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차 영역에서도 중국은 사실 이런 데이터 액세스에 있어서 기업들이 어떤 개인의 정보를 확보하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가 많은 부분을 용인해 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암호화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필요한데 중국은 그렇지 않고 바로 액세스할 수 있게끔 사업 권한을 주고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도 우리가 알고 있는 레벨 1, 2, 3 단계에서 이미 중국 안에서 레벨 3로 가고 있는 지역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베이징이나 뭐 상하이 이런 데서는 이미 자율주행 택시 같은 것들이 운행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게 중국이 글로벌 기준을 먼저 잡아서 갈 가능성도 있다. 네. 지금 하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준비 가능성은 좀 보인다라는 거를 좀 저희가 간과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신경제 카테고리 내에서는 인도는 이제 뭐랄까요 완전 초입부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이러한 신경제를 개발하기 위한 전력망 가장 기본적인 거, 네. 운송망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안에 제조망에 들어오면서 인프라를 깔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지금 완전 초입부에 있기 때문에 인도 시장 기준으로는 사실 저는 가장 성장성이 있는 건 산업재라고 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전력망, 유통망 같은 경우는 산업재가 가장 네. 많이 네. 수반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중국이랑 완전 다른 사이클을 가는 거고 다만 주식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이 성장주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는 게 인도라고 볼 수는 있겠죠. 성장주는 이 바텀 라인이라고 하죠. 실제 이익이 안 나와도 매출액 단에서 이렇게 뭔가 성장이 외형 성장이 보이면 우리가 꿈을 먹는 산업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 그러한 영역들이 인도 안에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어떤 이익과 어떤 기술력에 대한 도약 가능성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인도에는 사실 뭐랄까요 기대할 수 있는 이슈들이 좀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중국은 이미 이 성장주 범주에서는 조금 벗어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GDP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건 맞고 그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왜 탑다운 바텀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바텀업 어프로치에서 실제 정부가 어떻게 핀셋으로 어떠한 분야를 조정하고 있는지 강화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신경제 분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사실 중국에서 강화하고 있는 이 신경제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쟁하고 있는 건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경쟁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할 건지와 동시에 우리가 경쟁하지 않는 카테고리에서 중국과 협업 내지는 혹은 우리가 기술력의 어떤 퀀텀 점프를 간다든지 이런 식의 전략을 지금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상당 부분 공감하고요. 뭐 중국도 그렇지만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제2의 제조 기지로서 부상하고자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일정 부분 제조 기지가 옮겨진 것도 있지만 확실한 제조 기지로서 안착하기 위해서 부족한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통신 인프라, 전력 인프라, 물류 인프라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인도 투자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산업재를 좀 추천하신 거고, 네, 그 부분 굉장히 공감하고요. 또 기술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아까 중국이 스탠다드를 선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걸 이제 스탠다라이제이션, 표준화를 선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이 이제 이런 영역에 있어서 신산업, 소위 신경제라는 영역에 있어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표준화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묵과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에 적절히 대응할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 속의 소감을 좀 전해드립니다. 조금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고 싶은데요. 한때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보유량이 1조 달러를 훨씬 넘었었고 세계 최대 미국 국채 보유국이었는데 22년
중반 7월 정도인가요? 금리 인상 대대적으로 할 때 미국이 그때쯤부터 1조 달러를 밑돌다가 최근에는 한 7천억 달러 이 정도 수준으로 미국의 국채 보유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경제적 배경도 있을 것이고 혹은 뭐 정치적 배경도 있겠지만 이런 일종의 탈달러 현상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미중 무역 분쟁을 시작으로 해서 네. 이거는 트럼프가 시작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기술 경쟁, 금융시장 내에서 경쟁 이런 식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네. 미중 갈등이라는 이 큰 메가 트렌드 하에서 네.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라는 건 불가피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면 일단 미국과 일종의 협업의 메시지로 하던 게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중국이 늘려줬던 거죠. 맞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굳이 미국이 먼저 미중 갈등이라는 프레임 하에서 중국과의 이 협업을 뭐랄까요 중단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단절돼서 아예 진행되기 어렵다고 보는 가능성이 좀 더 높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중국이 굳이 이걸 계속 이행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중국이 미 국채 보유량을 꾸준히 줄이고 있고 반대로 늘리고 있는 자산이 대표적으로 금이 있죠. 그래서 외환 보유고 안에서 금의 보유 물량이 올해 이제 7월까지 나온 누적 물량이 지난해 누적 대비해서 이미 22% 정도 증가했습니다. 네. 전년 대비 증가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년 대비. 근데 꾸준히 코로나 이후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네.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런 움직임들을 좀 생각해 보면 그러면 미국은 마냥 잠깐 미국으로 돌아가 보면 미국은 마냥 지금 경기 부양한다고 특히 이제 통화 정책 관점에서 제약적인 긴축적 통화 정책을 활용했었고 그런 와중에 또 경기는 꺼지지 않도록 재정 정책 관점에서는 경기 부양책을 계속 가동했던 거예요. 막대한 부채를 늘려나가면서 달러를 더 찍어내가면서 그래서 국채 발행량을 늘려나갔는데 중국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국채 보유량을 줄여나가면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 중국 경제를 주로 연구하시는 그 입장에서 그 미국의 어떤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글로벌리 블록화 현상이 굉장히 강화될 거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네. 결국 중국이 지금 뱉어내고 있는 미국 국채를 미국의 동맹국들이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일본이라든지 예. 영국, 뭐 프랑스 이런 쪽에서 독일, 유로존이나 뭐 미국의 주요한 동맹국들이 미국 국채를 다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들의 네. 보유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미국과 동맹국 역할을 강화하는 쪽에서 국채를 이제 다시 많이 소화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예. 중국은 중국 주도의 블록화를 형성해서 네.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위안화 국제화를 주로 많이 일단은 협업하고 있는 건 러시아가 맞습니다. 네. 러시아는 스위프트에서 배제가 돼서 달러 결제가 안 되다 보니까 불가피한 것도 있지만 러시아 다음으로 사우디 뭐 이런 쪽에서의 어떤 위안화 결제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강화되는 어떤 전조 증상으로 지금의 이런 미국 국채를 중국이 정리하고 미국의 동맹국들이 받아주는 이러한 형태가 전개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관점에서도 이 블록화된 경제 시스템 하에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블록 경제화가 더 전개되게 만드는 그러니까 세계화가 아니라 반대죠. 예, 반대로 탈세계화가 전개되는 것. 그게 이제 블록 경제가 동맹국 간에만 교류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전개될 상황에 놓이고 우리나라가 워낙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과거의 세계화 경제에서 누렸던 그 수출의 기회가 점차 좀 좁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만드네요. 이렇게 중국이 소위 달러를 뱉어내고 있다. 이게 표현이 멋있는데 그만큼 중국이 국채 보유량을 축소해 나가는 건 또 금을 또 확보해 나가는 건 또 한 가지 면에서
그 블록 경제 혹은 탈세계화,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그런 흐름을 어느 정도 전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지정학적 긴장감을 만드는 주체이기도 하죠. 미국과 중국이. 근데 그런 걸 예견하고 있으니까 금 보유량을 또 상대적으로 늘려나고 외환 보유액을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외환 보유액의 구조를 바꾸는 거잖아요. 달러도 안전자산이고 금도 안전자산인데 금의 비중을 늘려나간다는 것은 달러보다는 조금 더 금을 더 우선시하는 안전자산의 성격으로서 그래서 지정학적 긴장감이 계속 고조될 거라고 한다면 금 가격은 올라갈 수 있고 또 중국이라는 나라가 미국 국채를 매각하고 상대적으로 금 보유량을 늘려나간다면 중국도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가 금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액으로서 그런 행보는 지정학적 긴장감을 더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을 생각하고 또 혹은 11월 미 대선 결과를 물론 아무도 모르지만 그것에 대한 대응책으로서도 고민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해리스가 당선이 되든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미중 패권 전쟁은 지속될 거라고 봐요. 다만 트럼프가 당선되면 관세 전쟁이라는 키를 또 꺼내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눈에 보여지는 미중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해리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관점에서 미국이 관세를 뭐 100%로 하면 중국도 100%로 보복 관세 때릴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미리부터 미국 국채 보유량을 축소해 나가는 모습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선과 중국의 행보를 혹시 그러니까 미국 대선과 중국의 이런 행보를 혹시 연결지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질문들이 사실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생각나는 걸 다 자꾸 질문 드리는 건데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다 질문에 답해 주셔서 역시 찐 전문가다라는 생각을 더 하실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평소에 많이 고민하던 문제들이어서 네. 질문들이어서 답변 주시는데 저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G2는 맞지만 여전히 패권국은 미국이 맞습니다. 네. 모두 다가 공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 미국이죠. 근데 네. 미국이 우리를 압박할 때 중국 입장에서 네. 우리가 최대한 협상 테이블에 내놓을 카드가 많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야 압박을 해도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일정 부분 좀 협상을 하자, 협의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그 관점에서 첫 번째로 말씀 주셨던 미국 채권을 매도하고 금을 더 확보해서 미국 입장에선 중국이 미국 채권을 받아주는 게 도움이 되니까요. 네. 그러면 협상 카드로 그러면 우리에 대해서 이런 거를 좀 압박의 수위를 줄여주면 네. 미국 국채를 우리가 더 살게 라는 협상 카드로 제시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안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중국이 최근에 공급 과잉을 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네. 계속 말씀 나눴던 저가 수출 이것도 미국 대선 전까지 더 강화할 거라고 봅니다. 네. 이것도 일종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중국의 수출 가격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100을 기준선으로 해서 100을 상회하면 전년 대비 수출 단가를 올리고 있는 거고요. 하회하면 반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바로 직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그 전에 아시아 외환위기 이 정도 레벨로 수출 단가를 낮춰서 그때는 이제 크라이시스였잖아요. 그럼요. 경제 충격이 글로벌리 왔던 건데 네. 그 정도의 기간으로 장기간 100을 하회해서 수출 단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이제 저가의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를 더 강화해서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사실 옐런도 중국에 왔었고 블링컨도 중국에 가서 우리 이거 저가 공급 좀 문제 있다. 좀 줄여주면 안 되겠냐라는 협상의 의지를 보였는데 중국이 쳐다도 안 봤죠. 왜냐하면 이게 협상 카드로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데 지금 중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효용 가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활용 목적이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 전까지는 더 강화해서 수출 단가 지수를 낮추고 실제로 어제 중국 수출 지표 나왔는데 단가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두 가지를 협상 방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대선 전까지 이러한 것들을 더 공고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네요. 네. 또 대선 결과는 사실 아무도 모르니까 누가 당선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 시나리오에 다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그런 사전의 준비도 하고 있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적 요인에서도 국채를 매각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좀 차치하고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러우 전쟁이 또 하나의 큰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라는 카드를 끌어냈는데 첫 번째 경제 제재는 뭐 규제하는 거죠. 러시아로부터 수입하지 마. 에너지 규제 같은 거. 원자재 수입하지 마. 세계 최대 자원국한테 자원 의존했던 그런 많은 특히 유러피언 국가들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쓰지 못하니까 말 그대로 에너지 크라이시스 상황에 놓였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통제가 잘 안 되네. 중국이 에너지를 사주고 있네. 인도가 에너지를 사주고 있네. 이런 현상들을 확인하면서 오히려 이 세계가 이제 블록화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거기서 또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스위프트망에서 러시아를 배제시키는 그런 결단을 내리고 그런 것을 보니까 스위프트망 자체가 달러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도 그걸 작동을 하니 조금 먹혀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니까 중국으로서는 미중 패권 전쟁이 대선 이후에 더 격화될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그러면 관세 전쟁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때리고 경제 제재로서는 또 중요한 것이 스위프트망 배제로 카드를 가져올 수 있겠다. 뭐 그런 고민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탈달러화를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 토론자로서의 의견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